저희가 출범할 때 이게 자문단이기 때문에 사실 듣기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듣는 걸로만 끝내지 않겠다고 비서실장님께서 하셨고, 사실 저는 실제로 그 이행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금 신규 사업 예산이 3천억 원이 확보가 된 거고, 뭐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정부 부처가 특별하게 행정권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처들의 협의를 하고 나눠줘 가지고 만들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올해 사업 실적을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을 고치실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한 번 더 챙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크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년 연장 논의가 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을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상당히 정규직들을, 저도 정규직이지만 많이 보호하는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50대, 60대 세대들이 정년 연장이 된다면 청년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60, 70대짜리고, 청년들은 저희가 계속 쉬었음 논의를 한 것처럼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청년 친화적인 그런 정년 연장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긍정심리학자들이 사람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 그게 쾌락이 있고 몰입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일자리를 들어가야지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이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는 가족에서 주는 의미가 큰데, 그런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면은 지금도 초혼 연령이 34세, 32세 이런 상황이라서 그 이상의 의미를 찾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관계 인구를 농어촌과 늘리는 거나 아니면 지역 청년들의 문제들을 균형 발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청년들이 직접 귀농을 하는 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림, 축산, 그런 어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리스크가 큰데 청년들이 갔다가는 빚쟁이가 될 수 있거든요. 정책자금 대출이 많을수록 그게 더 위험한데, 오히려 저는 지금 50대, 60대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도 정책 설계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아파트 말고 다른 대안적인 주거를 하고 싶다, 아니면 5도 2촌이나 세컨하우스를 더 갖는 게 부담이 안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내려보내야지, 청년들한테 오히려 지금 수도권에 이제 과반이 살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빠져나가 줘야지 그 인구들이 이제 청년층이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서 그 두 가지 방향이 좀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니트생활자 전성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겨우 한겨울에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만나니까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났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다른 부처에 뭐 자문회의 가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회성인 그런 자문회의 가서 이렇게 말씀 얹고 그냥 돌아올 때 좀 느끼게 되는 회의감 같은 것들도 솔직히 이제 많이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함께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좀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첫날에 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뭐 고리운동 청년이라든지 뭐 니트 청년이나 셔츠 청년 관련돼 가지고 논의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문제들 직면해서 해결하기에는 그 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포괄적인 어떤 정책의 그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부처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비서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 강화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좀 와요. 시험 기간 되면은 와서 시험 공부하고 가고,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스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센터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들 보면서 좀 고등학생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뭔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단위로 뭔가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롭니다. 아주 이거 하면서 했던 그냥 기억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세종시를 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한 번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수석님도 커피도 먹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역시 뭐랄까 그 지방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교통의 현실이랄까 저기 비서관님이 시간 없다고 오송역까지 3만 원 내고 택시 타고 같이 타고 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저기였죠. 뭐 다양한 위기들 속에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문제가 이제 그 지방의 교통 네트워크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뭐 많이 준비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출을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뭐랄까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을 역시 이제 같이 논의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역시 들었습니다. 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역시. 네. 끝. 네, 끝.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과 전국에서 청년들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반영된 과제 중에 그 청년정책 진입 상담이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된 게 되게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사실 청년이기 때문에 정책을 플랫폼으로 많이 안내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 피로도나 문턱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 청년 정책으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기대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제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나 실제 강의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청년 정책을 안내하게 될 때는 상대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 전에 보편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청년들을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구조화해서 안내를 합니다. 별도의 플랫폼을 제가 만들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만나서 직접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들을 참고한다고 하면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나 아마 청년들 많이 만나게 되시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가 제일 문제냐라고 물으시면 아마 홍보가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정책이 가닿을 수 있게 하는 지원 체계가 부재한 게 지난 10년간의 청년 정책의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계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난 청년 정책은 이제 양적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전달할 것인가가 필요한데 사실 이 과정에는 청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센터가 현장감을 느껴야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치가 구조화해서 전달이 돼야 되지를 않은데 사실 만날 만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세우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수요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전달 체계, 진입 상담에 대한 것들은 지난 정부도 못했고 문제를 담당해야 될 국조실도 못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드디어 강의를 나가서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센터 가면 상담 받을 수 있어. 한번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이제 다음 과제를 조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냐면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의 냉소나 이탈이 되는 측면은 사실상 거리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와 관계를 온라인에서 다 접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심은 청년 가까이에 사람을 두는 것이고 오프라인에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뢰는 마주봐야 생기는 거고 저도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비서실장님에 대한 신뢰도 생겼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청년들도 안전하게 대면하는 것에 대한 갈증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센터 가면 상담만 받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원데이 클래스만 받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연계를 해서 딴 데 가라고 안내를 할 거냐를 넘어서서 더 많이 만나고 이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청년 또래와 사회와 관계 맺도록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이 이제 청년센터에 탑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비서실장님 임기 내 꼭 이 청년센터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한 사람인데. 네, 처음 첫 회의 하고다 저는 사실 첫 회의보다 저희가 이제 청년재단에 모여서 함께 토론했던 그날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씩 꺼내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저희가 한 2번에 거쳐서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 좀 시급한 문제가 뭘 거냐,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가 뭘까를 좀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던 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이나 방식이나 경험들을 좀 많이 충실히 공유도 하고 함께 좀 너의 과제 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오늘 관계 이후로도 또 많은 도움과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